그 양반 공짜 보모지. 이런 한 푼 안 드리고.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베란다 밖으로 터져나왔다. 오드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딱이네. 애들 15명 싹 다 맡기고 업체 부를 돈도 아끼고 그 할머니가 어른들 자리에 끼어드는 꼴 안 봐도 되고. 응,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만든 뷔페 한 조각 먹을 시간도 없게. 오히려 잘 됐지. 서연이 입꼬리를 비틀었다. 손님들은 우리 칭찬만 할 거고 우리 집 체면엔 흠집 하나 안 나지. 부어간 밀가루 반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혜의 몸이 굳었다. 베란다 밖에서 민수가 천진하게 끼어들었다. 너무들 하네. 우리 엄마 천사야. 우리보다 훨씬 건강하시다고. 천사? 오드리가 비웃었다. 애 보는 천사네. 공짜로 밤새도록.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한층 더 아기에 차 있었다. 언니, 내가 말했잖아. 그냥 일 시키고 끝내라고. 괜히 어른들 자리에 앉아서 훈계나 늘어놓게 하지 말고. 바람이 커튼을 흩날렸다. 공짜라는 두 글자가 망치처럼 선혜의 귀를 내리쳤다. 혹시 그 할머니 화내면 어떡해? 오드리가 물었다. 화나면 결혼식 끝나고 풀어드리면 되지. 서연이 쏘아붙였다. 오늘은 일부터 하는 거야.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넌 좀 가만히 있어. 서연이 쏘아보았다. 계획 망치지 말고 부엌 안에서 선혜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종이가 찢어질 듯 힘주어 썼다. 안 본다. 안 한다. 공짜는 없다. 달콤하던 약식 냄새가 순식간에 역한 쓴맛으로 변해 목구멍을 틀어막는 듯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늦가을 오후 마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다. 빛은 작은 부엌 창문을 넘어 낡은 나무 식탁 위에 길게 깔렸다. 김선혜는 앞치마끈을 고쳐매며 찹쌀가루 묻은 손을 매만졌다. 오븐 안에서는 갓 구워진 약싱이 이꿀과 대추, 볶은 밤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을 풍겼다. 그 향기는 집안에 제사나 혼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오븐 옆에는 손때 묻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찹쌀 8kg, 한우 3kg, 잡채, 미역무침, 오이무침, 반찬 12가지. 하객 150명을 위한 계산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한 줄 한 줄 지워 나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기쁨이 차올랐다. 내일이면 아들 민수가 장가를 간다.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다. 찬장 위에는 가족 사진이 세월의 흐름에 빛바랜 나무 액자 속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군복을 입은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릴 적 그 미소 그대로였다. 선혜는 사진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다 해놨어, 아들. 작은 부엌에서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도마 위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 울리고 벽시계는 무심하게 똑딱거렸지만 그 분주함은 마치 따뜻한 누에고치처럼 방안을 아늑하게 감쌌다. 그때 식탁 위에서 전화기가 가볍게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들 어머니 음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이었다. 선혜는 미소 지었다. 지난 2년간 딸처럼 여겨온 아이였다. 찾아올 때마다 꿀처럼 달콤하게 어머니라 부르며 작은 꽃다발을 안겨주었고 식사가 끝나면 소매를 걷고 설거지를 도왔다. 다정한 말투, 예의 바른 눈빛. 그 모든 몸짓이 선혜에게는 이 집에 또 다른 자식이 생긴 것 같은 행운을 느끼게 했다. 서연이 자신의 손을 잡고 국이 맛있다며 이런 사랑 속에서 자랄 마커스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소박한 말들이 남편과 사별한 후 공허했던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는 듯했다. 선혜는 몸을 돌려 새 약식판을 오븐에 넣고 조심스럽게 타이머를 맞췄다. 베란다로 난 창문에 걸린 얇은 흰색 커튼을 매만지는 순간 한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어와 커튼을 흩날렸다. 벌어진 틈 사이로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깨고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언니, 이제 끝. 애들 15명 전부 그 할머니한테 맡겼어. 선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손가락 사이에 묻어있던 찹쌀가루가 부스러지며 식탁 위로 떨어졌다.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사람은 서연의 동생 오들이었다. 이윽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익숙한 상냥함이 묻어났지만 단 한순간에 차갑고 단호한, 마치 철문이 쾅 닫히는 듯한 음색으로 변했다. 그 할머니한테 맡기는 게 제일 편해. 공짜잖아. 돈도 아끼고 어른들 자리에 끼어서 참견할 일도 없고. 공짜. 그 두 글자가 망치처럼 선혜의 귀를 내리쳤다. 귀가 웅웅거리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오드리가 잔인할 정도로 태연하게 웃었다. 맞아. 하루 종일 공짜 베이비시터네. 할머니는 할 일 있어서 좋고 우린 안 귀찮고 완벽하네. 선혜의 손에 들려있던 반죽 덩어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하얀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흔들리는 커튼 뒤에 숨어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빠왔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단어들을 그녀의 귓속으로 밀어넣었다. 그 할머니가 애들 보느라 바쁘면 자기가 만든 뷔페 먹을 시간도 없겠지.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흘렀다. 오히려 잘 됐어. 손님들은 우리 칭찬만 할 테니까. 선혜는 숨이 턱 막혔다. 시선은 저도 모르게 찬장 위 가족 사진에 꽂혔다. 바람에 흔들리는 액자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지난 2년간 그녀가 차려준 모든 밥상, 전통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주던 시간, 친딸처럼 품에 안아주었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공짜라는 이름표가 붙은 노동으로 전락했다. 그때 베란다에서 민수의 맑고 천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이 무슨 얘기해? 우리 엄마는 천사잖아. 우리보다 훨씬 건강해서 애들 보는 거 식은 죽 먹기지. 아기는 없었다. 선혜도 알았다. 하지만 천사라는 말이 유독 쓰라리게 들렸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의존을 감추고 싶을 때 그런 말을 쓰곤 했다. 그 뒤에는 그들이 한 번도 손대보지 않은 고된 노동의 산이 있었다. 그녀는 심장에 실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불씨를 기다리는 오븐처럼 마음속이 뜨거워졌다. 선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마 위에 칼질 소리와 약식의 단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향기는 어느새 역겨운 쓴맛으로 변해 파도처럼 밀려오는 굴욕감과 뒤섞였다. 머릿속에서는 공짜라는 두 글자가 장례식의 징소리처럼 메마르게 되풀이되었다. 당장이라도 커튼을 젖히고 뛰쳐나가 묻고 싶었다. 얘야, 나를 어머니라 불렀잖니. 그런데 등 뒤에서는 나를 두고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니? 하지만 떨리는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귓가에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자존심은 소리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꼿꼿이 서기 위해 있는 거다. 그녀는 차가운 부엌벽에 등을 기댄 채 뒷걸음질 쳤다. 커튼은 여전히 펄럭이며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는 듯했다. 베란다에서는 두 여자의 젊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선혜에게는 그 소리가 비수처럼 밝혔다. 저녁 햇살이 식탁 위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자 얼룩덜룩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선혜는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허탈함만이 아닌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는 새로운 불꽃이 있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타오를 불꽃이었다. 착한 며느리에게 쏟았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식탁으로 다가가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필체로 써 내려갔다. 아이, 15명, 안 본다. 존중 없는 자를 위해 요리하지 않는다. 어머니를 공짜 서비스로 만들지 않는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긋고 작은 느낌표를 하나 찍었다. 부엌의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지만 선혜에게는 그 소리가 무언가를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녀는 낡고 다른 남편의 음반지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 허리 꼿꼿이 세울게요. 부엌에는 여전히 약식 냄새와 오븐의 열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이제 목이 메는 쓴맛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부엌 커튼 너머로 조용히 형성되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어둠은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침실문을 닫았다. 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아파트 전체가 스스로 상처를 봉인하는 듯 무겁게 울렸다. 이 방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창가에 붙인 침대, 짙은 색 옷장, 그리고 맨 위 서랍에 항상 곱게 접혀있는 손수건까지.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는 낡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40년 동안 끼고 다녔던 음반지가 있었다. 뚜껑을 열자 차가운 표면에 손끝이 닿았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흘렀다. 우리의 결혼 사진도 그곳에 낡은 나무 액자 속에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내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배의 나사를 단단히 조여 절대 풀리지 않게 하려는 듯 단단했다. 자존심, 그거 떨어뜨리지 마라. 뭘 잃어도 그것만큼은 잃으면 안 돼.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그 말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몫을 다하며 살았다. 하지만 오늘 며느리와 그 동생이 나를 공짜 베이비시터로 만들 궁리를 하는 것을 듣고 나니 그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씁쓸한 잿더미만 남은 기분이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손을 얹은 시트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문득 아래층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릴 적처럼 자랑스러운 투였다. 어머니는 천사야. 얼마나 건강하신데 애들보다 더 빨리 뛰실걸.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소리가 되지 못한 그저 답답한 한숨일 뿐이었다. 천사?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단 채 아이들이 마음대로 부려먹으라고 묶어둔 하녀일까. 예전에 들었다면 가슴 벅찼을 그 칭찬이 이제는 자존심을 스쳐가는 칼날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낡은 표지에 작은 수첩을 꺼냈다. 원래는 장볼 것이나 할 일을 적어두던 수첩이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15명의 아이는 돌보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결혼식을 위해 밥 한 톨도 짓지 않는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않는다는 글자 하나하나에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밑줄을 그었다. 잉크가 번졌지만 상관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메모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내 아들조차도 넘보지 못하게 할 3가지의 경계선이었다.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던 시절.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상을 지켰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아들을 붙잡고 공부를 시켰다. 명절이면 홀로 장을 보고 수십 개의 송편을 빚어 선물로 보내며 집안의 체면을 지켰다. 친구들에게 아빠가 없어 놀림받고 우는 민수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라고 말했던 날들도 떠올랐다. 그 모든 희생의 대가가 고작 베란다에서 들려온 공짜 베이비시터라는 값싼 조롱이었던가. 나는 수첩을 덮고 결혼사진으로 눈을 돌렸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마치 나를 일깨우는 듯했다. 나는 세상을 떠난 그에게 약속하듯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이제 더는 무시당하지 않을게요. 옷장을 열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바퀴가 나무바닥 위를 구르며 나지막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만큼이나 무거운 결심이 뒤따랐다. 당장 떠나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행동만으로도 나는 이미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싸움은 침묵으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대를 관찰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여전히 약하다고 믿게 만드는 침묵으로. 아래층에서 다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꿀처럼 달콤했다.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오드리와 함께 있을 때 그 차갑고 비아냥거리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귀를 스쳐가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똑똑히 새겼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순식간에 목소리를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어머니라는 한마디가 설탕을 바른 칼날처럼 들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남편이 쓰던 베개를 끌어안았다. 천은 낡았지만 익숙한 향기는 여전했다. 그 안에 얼굴을 묻자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눈물은 소리 없이 낡은 천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 우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을 아껴두어야 했다. 언젠가 그 눈물이 무기가 될 나를 위해.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명랑하게 울려 퍼졌다. 이 방 안에는 한강 너머로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공간과 나뿐이었다. 나는 옷장 문을 닫았다. 작은 소음이 내 인생의 한 단계를 마감하는 것처럼 울렸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침묵이야말로 내가 결코 지지 않을 이 게임의 첫 수였다. 마포의 밤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어둠이 아파트 단지를 감쌌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열어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급하게 접어넣은 옷가지들이 나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했다. 침대 머리맡에서 전화기는 조용히 놓여 있었고 꺼진 화면에는 내 얼굴이 비쳤다. 지쳐 보였지만 눈가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린 뒤 상대가 받았다. 영희야.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수화기 너머로 박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비바람을 겪은 듯 허스키했지만 단단했다. 언니 목소리가 누가 또 속 썩였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웃음이었다. 오늘 밤엔 안 울어. 부엌대기 이름 지워버렸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년 아주 독사 같은 년이지? 그걸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언니는. 나는 베란다에서 엿들었던 대화 조각들을 공짜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밝혔던 순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다. 한마디 한마디 되새길 때마다 심장이 저렸지만 그 아픔은 잊지 않기 위해 새기는 낙인이었다. 영희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담배 연기를 내뿜는 소리와 간간히 내쉬는 한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됐어. 그따위 것들한테 끌려다니지 마. 내일 내가 차 몰고 갈게. 남원 온천 기억나? 우리 스파 가서 몸 좀 지지자. 언니는 푹 쉬면서 기운 차려. 결혼식은 그냥 빨간 점 하나 찍어버려. 요리도 서빙도 부엌 구석에 서 있지도 마. 언니 손길이 없다는 게 얼마나 허전한 건지 걔들이 한번 배워봐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덜어진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열었다. 첫 번째 번호는 뷔페 업체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활기찬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 선생님. 내일 아침 7시부터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주문 취소하겠습니다. 위약금 20%는 감수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하더니 당황한 듯 더듬거렸다. 확실하신가요? 저희가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확실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녹음한 뒤 확인 이메일까지 보냈다. 다음은 꽃집이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망설이며 말했다. 저 취소하시면 위약금 10%가 지불할게요. 나는 말하고 영수증을 저장했다. 다음은 장식업체였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니 핑계를 댔다. 내일 쓸 물건들 다 준비해뒀는데 최소한 준비 인건비라도 주셔야 결제해드리죠. 나는 숨을 내쉬며 간결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예식엔 더 이상 당신들이 필요 없습니다. 버른 이스테리에. 예약 목록에 붉은 줄을 그을 때마다 마음이 한 겹씩 가벼워졌다.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글씨는 핏자국 같았지만 그것은 해방의 피였다. 몇 년 동안 나는 요리하고 치우고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손을 놓아본 적이 없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 집이 나의 빈자리를 깨닫도록 나는 컴퓨터를 켜고 제목을 입력했다. 민수에게. 아들아, 너는 엄마를 천사라고 불렀지. 하지만 천사도 날개가 지칠 때가 있단다. 나는 짧고 명료하게 썼다. 네가 묻지 않았으니 엄마는 이제 일하지 않는다. 뷔페는 취소했다. 엄마는 쉬러 간다.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게. 나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내 이름을 적었다. 의자에는 새로 산 코랄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부드러운 원단이 분홍빛 섞인 주황색으로 평화로운 불꽃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손을 뻗어 옷을 쓸어보며 다짐했다. 내일 나는 이 옷을 입을 것이다. 기름 냄새 속에서 땀 흘리는 부엌 구석이 아니라 며느리가 나에게 쉬운 하녀라는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밖의 서울은 찻소리로 시끄러웠지만 내 방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이 존재했다. 그어지는 선 하나하나는 낡은 믿음과의 결별이었고 내가 스스로 다시 쓸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오늘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다. 한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옅은 물안개를 실어 날랐다.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아주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느리게 뛰는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은 이전의 불면의 밤들과 달리 놀랍도록 또렷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두 손 가득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다. 따뜻하고 묵직한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흐르며 어제 삼켰던 모든 굴욕과 씁쓸함을 씻어내는 듯했다. 나는 쌀비누로 머리를 감았다. 그 비누향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인천의 작은 집에서 살며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 향기는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나는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어로 가볍게 매만졌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생각했던 것만큼 푸석하지 않고 풍성했다. 거울 속에 나를 마주 보았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였고 피부는 더 이상 매끄럽지 않은 여자. 하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내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순간 27살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 남편의 곁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내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나무 식탁 앞에 앉았다. 이 식탁은 몇 년 동안 내가 밥상을 차리고 민수가 공부를 하고 서랍을 열어 흰 봉투와 푸른 줄이 쳐진 편지지를 꺼냈다. 만년필 뚜껑을 열자 푸른 잉크가 펜촉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손이 순간 떨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나는 천천히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민수에게 첫 줄은 마치 거대한 문을 여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다. 엄마는 보모가 아니다. 뷔페는 취소했다. 엄마 기다리지 마라. 존중부터 배우거라. 짧은 네 문장. 하지만 찢어진 옷감을 꿰매어 형체를 유지하려는 바늘땀처럼 한 글자 한 글자가 조각난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 나는 한 번 더 읽어본 뒤 편지를 반으로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봉하고 겉면에 푸른 펜으로 민수라고 썼다. 나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앉던 식탁 자리에 편지를 반듯하게 놓아두었다. 잠시 후 아들이 자리에 앉아 무심코 봉투에 손을 댔을 때 그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다. 충격을 받을 수도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아무 일 없다는 듯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 걸린 코랄색 원피스가 창문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원피스를 어깨 위로 걸치고 지퍼를 올렸다. 옷감은 가볍지만 당당하게 몸을 감쌌다. 내가 코랄색을 고른 이유는 그것이 신부의 순백색도 장례식의 검은색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불꽃의 색 일어설 줄 아는 여자의 불꽃이었다. 나는 결혼식 때 받은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남편이 좋아했던 백단향 향수를 살짝 뿌렸다. 향기가 나를 감싸 안으며 보호해 주는 듯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다급하지만 믿음 가득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괜찮으시죠? 걱정 마세요. 엄마는 그냥 편히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저랑 서연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산타레살. 나는 들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게 평온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문했다. 지난 세월 동안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있었니? 나는 아들이 말을 덧붙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것은 민수의 것이었고 그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것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박영희가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위로 두 눈이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언니한테서 쌀비누 냄새 나네.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섰다. 영희가 내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기쁨의 계절을 함께 지나온 친구의 단단한 포옹이었다.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시선이 부엌을 스쳤다. 반짝이는 냄비들, 익숙한 나무 식탁, 가지런히 정돈된 양념통,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는 커튼. 나는 내 젊음을 바쳐 이곳에 온 길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빚진 것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문 옆 스테인리스 쟁반에 열쇠를 내려놓았다. 작은 쇳소리가 울렸다. 나는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문이 닫히며 찰칵하는 소리가 깔끔하게 울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한 시대의 문을 잠그는 소리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길고 텅 빈 복도 위로 여행 가방 바퀴가 타일 바닥을 구르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마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난 심장 박동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노란 불빛이 코랄색 원피스 위로 쏟아지자 쌀쌀한 아침 공기 속에서 옷 색깔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나와 영희는 덜컹거리는 가방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비쳤다. 코랄색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는 더 이상 부림당하던 늙은 엄마도 공짜 천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흰 봉투라는 시한폭탄을 식탁 위에 두고 꼿꼿한 허리와 빛나는 눈으로 걸어 나온 여자였다. 나는 알았다. 편지가 열리는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리리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한 알았다. 이 순간부터
내가 다른 길, 나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온천탕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사방이 뿌옇게 흐려졌다. 피어오른 수증기는 뺨과 머리카락, 눈가의 잔주름까지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나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뜨거운 김이 살결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몇 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냉기를 몰아내는 것을 그대로 느꼈다. 옆자리에는 영희가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채 유자 에이드 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맑은 노란빛 음료에 유자 조각이 둥둥 떠 있었고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내게도 한 잔을 건네며 웃었다. 직원이 무슨 기념일이냐고 묻더라.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나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글쎄, 생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이 반짝였다. 아니, 자유라고 했지.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온천 안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깨져나가는 듯 시원했다.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부엌 커튼 뒤에 서 있는 늙은 엄마가 아니었다. 아무도 나를 보모라 부르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공짜라며 깎아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탁 옆 돌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흙이 보니 화면이 새빨간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다. 부재중 전화 17통. 그 아래로는 화면을 가득 채운 카카오톡 메시지가 줄지어 있었다. 어머니, 뷔페에서 전화 왔는데 언제 배달하래요? 꽃이 아직 안 왔어요. 손님들이 물어봐요. 제이 고르다가.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손님들 곧 들어오신다고요. 어머니, 어디세요? 전화기는 벌집을 쑤신 듯 불빛을 깜빡이며 계속해서 울렸다. 영희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울리게도. 기다리는 맛이 어떤 건지 좀 느껴보라고. 나는 전화기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나는 배 안에 앉아있고 폭풍우는 저 바깥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다. 화면을 쓱 훑어보니 17통의 전화는 모두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고 서연의 번호도 간간히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즉시 아들의 정신없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사시면 예식인데. 뷔페는 밖에서 배달도 못하고 서 있고 손님들은 오기 시작했다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기댔다. 내 목소리는 낮고 여유로웠다. 온천이야 민수야. 호수 경치가 참 좋네. 방금 초콜릿 마사지도 예약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내에 혼란스러운 소음과 함께 한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먹였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뷔페, 꽃, 장식, 전부 어머니만 믿고 있었는데. 나는 눈을 뜨고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귀한 손님일 때 한 약속이지. 공짜 보모 취급당할 때 한 약속이 아니란다. 오드리가 애들 15명이라고 했지. 맞니? 수화기 너머는 싸늘하게 굳었다. 예식장의 소란스러운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아이가 악쓰며 우는 소리. 애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 애 보는 사람 어디 갔어? 누가 책임지는 거야? 하는 신경질적인 여자 목소리까지. 나는 유자 에이드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향긋함이 입안 가득 퍼졌다. 시간당 13영원 받는 베이비시터 많더라. 15명에 6시간이면 곱셈 한번 해보렴. 서연아. 저편에서 민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도우미 분께 50만 원 드릴게요. 됐죠?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200만 원 민수야. 그래도 안 돼. 존중은 돈으로 흥정하는 게 아니니까. 어머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더 단단한 내가 대답했다. 이게 네가 배워야 할 대가란다. 나는 마사지 베드에 등을 기댔다. 직원이 따뜻한 초콜릿을 내 등에 펴발랐고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아들아, 엄마는 오늘 밤에 머드 온천을 할 거란다. 내일은 늦은 아침을 먹을 거고 다음부터는 엄마를 쓰기 전에 먼저 물어보렴. It's sooner better days. 수화기 너머에서 서연이 소리쳤다. 어머니, 안 돼요. 이 결혼식 망가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그럼 망쳐. 처음부터 너희는 늙은 여자 하나의 등골에 그 결혼식을 지어놓고 그 여자를 공짜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정적이 흘렀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몸을 감싼 수건의 감촉, 그리고 내 자신의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영희가 미모사 잔을 들어 올렸다. 언니, 멋있다. 진짜로 언니 이런 모습 처음 봐. 나도 내 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유리가 맞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내게는 족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이곳 뜨거운 수증기 속에는 내게 아이를 보라고 시키는 사람도 나를 공짜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 마침내 자기 인생에서 바로 서기로 선택한 한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강남의 예식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눈부셨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 가득 빛을 흩뿌렸다. 하객들은 근사한 정장과 드레스 차림으로 줄지어 들어섰고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렸다. 하지만 을에 풍겨야 할 음식 냄새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하얀 천이 덮인 연회장 테이블 위에는 접시들이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예식장 지배인이 허둥지둥 민수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뷔페 차량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연락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민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준비하셨으니 금방 올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끊기고 말았다. 한 남자아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무대 뒤 비단 커튼을 잡아당겼고 커튼은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졌다. 한 하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애 보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냐고요? 바로 그 시각 남원 온천에서 선혜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감쌌다. 의자 위에 놓인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아주 난리가 났겠네. 한번 받아보시게. 선혜는 손을 들어 전화기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듯 울부짖었다. 어머니, 뷔페도 없고 애들은 예식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어머니, 돌아오실 수 없으세요? 유모 비용으로 50만 원 드릴게요. 네? 선혜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평온하게 답했다. 아니, 예식장에서는 한 여자아이가 연회장 테이블 위로 기어 올라가 여러 층으로 된 웨딩 케이크의 폰던트를 잡아당겼다. 케이크는 위태롭게 기울더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설탕과 크림이 산산조각 나며 마치 벗겨져 나간 체면의 조각들처럼 흩어졌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연이 민수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챘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상냥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평생 어머니 같은 사람은 본 적도 없어요. 어머니 아들 결혼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가실 수가 있어요? 선혜는 나지막이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말했잖니. 나는 공짜 보모가 아니라고. 오드리가 나더러 애 15명을 보랬지 맞니? 그럼 너희가 그 대가를 치러야지. 수화기 너머로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혼란스러운 소음이 다시 밀려들었다. 누군가 애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소리쳤고 한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왜 베이비시팅 서비스는 예약 안 한 거야?
민수가 더듬거리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럼 200만 원 드릴게요. 제발요. 지금 바로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선혜는 김이 피어오르는 수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요함만이 비쳤다. 존중은 할인 품목이 아니란다. 오늘 돈을 더 얹어준다고 내일 없던 게 생기진 않아. 서연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아들 결혼식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요? 선혜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경멸 위에 그 결혼식을 쌓아올린 너희가 망친 거지.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예식장에서는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뚜 하는 긴 신호음이 마치 칼로 베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카메라들은 텅 빈 연회장 테이블을 비추었다. 서연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창백한 얼굴로 화려한 화장 뒤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남원에서 선혜는 온천탕 가장자리에 팔을 걸치고 눈을 감았다. 물 흐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의 귓가엔 더 이상 누군가 공짜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평생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낸 자의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스파 옥상은 초승달 빛에 잠겨 있었다. 나는 나무 벤치에 앉아 어깨에 목욕 가운을 두르고 있었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축축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남원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알싸한 소리 향기와 풀벌레 소리를 실어 날랐다. 저 멀리 호수는 거울처럼 고요했고 달빛은 반은 밝고 반은 어둡게 비쳤다. 마치 폭풍우를 지나왔지만 아직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은 내 마음처럼.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에서는 붉은 알림 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화면을 켰다. 숫자가 떠올랐다. 나는 성난 파도처럼 겹겹이 쌓인 글자들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앞에 선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첫 번째 무리는 망치처럼 거세게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이었다. 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집안의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서연의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인데 어떻게 먼 친척 아주머니, 어떻게 아들 결혼식 날 집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남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을 겁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아마도 서연 아버지의 지인인 듯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겨눈 화살 같았지만 나는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체면. 그들은 그 단어를 반복했다. 하지만 공짜 부모 취급받는 늙은 여자의 등골 위에 세워진 체면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나에게 요리를 시키고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존중의 말 한마디 없이 부엌 구석에 세워두려 했다면 그들이 말하는 체면이란 그저 임시로 덧붙인 색종이에 불과했다. 두 번째 무리는 달콤한 변명과 발뺌이었다. 오드리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언니,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런 뜻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나는 소리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농담? 그 두 글자는 휴지 조각처럼 값쌌다. 만약 모든 모욕과 악의적인 계산이 농담이라는 말로 덮일 수 있다면 나 같은 여자들은 평생을 길고 긴 희극 속에서 살아온 셈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속으로 비웃었다. 참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진 농담이로군. 세 번째 무리는 이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예상치 못한 글들이었다. 예식장에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 한 학부모, 캐롤이라는 이름의 그녀가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감사합니다. 오늘 책임은 한 사람에게 전부 떠넘길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탓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나는 숨을 골랐다. 그 글자들은 작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메시지는 계속해서 도착했다. 다른 학부모였다.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소란스럽고 하객들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이건 주최 측의 잘못이지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더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도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긴 했지만 저희도 아주머니가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였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전화벨이 울렸다. 메시지가 아닌 전화였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엘레나 세상을 떠난 남편의 여동생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님. 엘레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잘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민수 멱살이라도 잡았을 거예요. 자존심. 기억하시죠? 오빠가 늘 가르쳤잖아요. 그거 떨어뜨리지 말고 지키라고. 웨딩 케이크는 무너질 수 있고 하객은 돌아설 수 있어도 형님이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진짜로 체면을 잃는 거예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아가씨, 나는 시댁 식구들이 전부 나한테 등을 돌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들 수근거리긴 하지만 저는 형님 편이에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그리고 이번에 형님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그걸 바로잡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가정교육이죠.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왔다. 고개를 드니 달빛이 아까보다 더 밝아진 듯했다. 엘레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천천히 말했다. 형님, 푹 쉬세요. 제가 그들에게 말할게요. 형님, 피 빨아서 자기들 체면 세울 생각 말라고요. 우리는 몇 초간 침묵했다. 내 심장이 규칙적이고 단단하게 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윽고 나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랬니 가민 가이스. 통화가 끝났다.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빛이 차올랐다. 나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전화기는 읽지 않은 수십 개의 메시지를 알리며 계속해서 울렸지만 나는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다. 멀리 호수를 바라보았다. 스파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밤안개와 뒤섞였다. 가슴이 바위 하나를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는 세상 전체에 맞서는 미친 늙은 엄마가 아니었다. 내게는 동맹이 있었다. 가족 안에, 사회 안에. 그리고 처음으로 바로 설 줄 알게 된 내 자신 안에. 화면은 꺼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서울의 오후였다. 큰 비가 휩쓸고 지나간 듯 마포의 아파트는 고요했다. 초인종이 2번 망설이듯 울리고는 그쳤다. 나는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를 올려두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직 갈아입지 못한 양복 차림의 민수가 서 있었다. 가슴에 달린 꽃은 시들어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먼지 묻은 아들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들어오너라. 신발 벗고 실내화 신어. 아들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거실로 이어지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은 늘 그대로였다. 하얀 레이스 식탁보, 노란 국화 화병 옆에 놓인 우리 부부의 결혼사진. 식탁 위에는 방금 내려놓은 찻주전자가 김을 희미하게 피어올리고 있었다. 나는 도자기 찻잔 2개의 보리차를 따랐다. 벽시계가 똑딱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왜 왔니? 내가 물었다. 사과드리러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공짜 해결사처럼 여겼어요. 언제부터? 아들의 몸이 굳었다. 아마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늘 엄마가 할게.
엄마는 익숙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요. 저는 퇴근하면 피곤했고 나머지는 당연히 어머니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건 어머니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챙겨주시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아들은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었다. 알고 보니 제 생각만 한 거였어요. 나는 찻잔을 아들 쪽으로 밀어주었다. 마셔라. 그리고 딱 한 번만 제대로 묻겠다. 피하지 말고 대답해. 너는 나를 엄마로 보니 아니면 직원으로 보니? 팽팽한 실처럼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민수는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어머니시죠. 하지만 저는 직원처럼 대했어요. 직원은 월급이 있고 근무 시간이 있고 계약서가 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엄마지.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공짜 자원이 아니야. 구분할 수 있겠니? 네. 그럼 계속 들어라. 오늘부터 이 집에는 경계선이 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첫째, 먼저 물어볼 것. 내 시간, 건강,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은 미리 전화해서 내가 원하는지 아닌지 물어봐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둘째,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친척들 동원해서 설득하려 들지 말고. 체면이라는 단어로 나를 구석으로 몰지 마. 셋째, 내 노력에 대한 존중. 서비스를 대신해 내게 일을 부탁했다면 나를 그 행사의 손님으로 대우해라. 땀 흘리며 커튼 뒤에 서 있게 하지 마. 넷째, 네 아내 앞에서 나를 지켜라. 누군가 설령 네 아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굴면 네가 나서서 그만해라고 말해. 침묵하거나 웃어넘기지 마. 민수는 마치 강한 불빛을 정면으로 맞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섣불리 약속하지 마라.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약속은 가장 쉽고 약속을 어기는 것도 가장 쉬운 법이지. 나에겐 시험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석 달. 석 달 동안 나는 네가 먼저 묻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무례함이 싹 트는 순간 막아서는 걸 보고 싶다. 그걸 해내면 나는 다시 너를 믿을 거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네 집안의 모든 일에서 손을 뗄 거다. 민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한 번에 사인하는 종이가 아니야. 그건 행동으로 쌓아 올리는 다리 같은 거다. 네가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쌓아 올려라. 아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길어졌다. 나는 그 침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말이 할 수 없는 일, 수치심을 기억에 새기는 일을 하도록. 잠시 후 민수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이가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받아주실까요? 문은 닫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 첫째, 다시는 나를 보모라고 부르지 말 것. 농담으로라도. 둘째,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은 네 아내가 직접 나에게 물을 것.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셋째, 우리 집에 오면 제 손으로 설거지 한 번, 그릇 한 번 정리할 것. 그릇을 깨끗이 하려는 게 아니라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알도록. 넷째, 누군가 공짜라며 비아냥거리면 그게 제 동생이라도 즉시 막아설 것. 그걸 해낸 뒤에 사과라는 말을 꺼내도록 해라. 민수는 찻잔을 꽉 쥐었다. 그 애에게 말할게요. 제가 어머니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앞에 서는 거지. 등 뒤에 서서 걔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알겠니? 네, 알아요.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그날 예식장에서 제가 어머니랑 돈을 흥정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바닥으로 숨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상품으로 만든 거
죄송해요. 네가 그걸 알았다니 다행이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네가 무릎 꿇는 것도 꽃다발도 필요 없다.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질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이 깨달음이 필요할 뿐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똑! 딱! 시계 소리가 보이지 않는 계약의 시간을 재는 듯했다. 이제부터 내가 말을 이었다. 명절이나 제사, 네 생일 같은 날에 내가 간다면 나는 손님으로 갈 거다. 먹고 이야기하고 사진 찍으러 잔치 전체를 짊어진 사람이 아니라 네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서비스에 돈을 지불해라. 나는 네 집의 당연한 서비스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어머니, 며칠 뒤에 서연이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와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어서요. 사흘 주마. 내가 답했다. 사흘 뒤에 혼자 오너라. 꽃도 선물도 가져오지 말고 태도를 가져와. 그리고 변명이 아니라 들을 준비를 하고. 아이? 아들은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숨을 내쉬었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갓 끓는 물을 더 부어 차를 우렸다.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던 자세를 고쳐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고 고개를 숙였다. 마셔라. 나는 자리에 앉았다. 한 가지 더 남았다. 아들이 기다렸다. 이제부터 나는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올가미처럼 쓰이는 걸 듣고 싶지 않다. 불공평 위에 세운 체면은 폰던트 같은 거야. 예쁘고 달콤하지만 속은 텅 비었지. 민수는 아마도 웨딩 케이크를 떠올렸는지 살짝 몸을 떨었다. 다르게 행동해서 기억해라. 나는 남은 약식 상자를 아들 쪽으로 밀어주었다. 가져가거라. 먹고 정신 차려. 아들은 상자를 열어 꿀에 반짝이는 네모반 듯한 약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어머니께서 약식 맛이 쓰다고 하셨죠.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웃지 않았다. 앞으로는 네가 엄마가 만든 음식을 다시는 쓰게 만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편안했다. 나는 아들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다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보았다. 찻잔이 비자 민수는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일요일 아침에 어머니 모시러 오겠습니다. 귀한 손님으로요. 그건 내게 달렸지. 나는 숨쉬듯 가볍게 답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볼 거다. 아들은 멋쩍게 웃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고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문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고는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요. 행동으로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이 팽팽한 실처럼 방 안에 걸렸다. 나는 박수를 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지켜보겠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집안에는 여전히 시계 소리가 또딱 울렸지만 그 소리가 한결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찻잔 2개를 정리했다. 찬장 위 우리 부부의 사진이 반듯하게 서 있었다. 나는 액자 테두리를 가만히 만지며 세상을 떠난 그에게 속삭였다. 보여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존중이라는 글자를 배웠네요. 나는 불을 끄고 싱크대 위 작은 노란 등 하나만 남겨두었다. 마치 새로 세운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창밖으로 바람이 커튼을 스쳤지만 더는 칼날처럼 차갑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사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 젊은 여자가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규칙을 가진 가족의 이야기였다. 먼저 묻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무례를 당할 때 나서줄 줄 아는 것. 사흘 뒤 초인종이 울릴 것이다. 그때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싶었다. 그날 밤 마포의 아파트는 유난히 고요했다. 내가 막 식탁을 정리하고 국화차 한 잔을 타려던 참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3번 망설이듯 울리고는 그쳤다. 나는 이유시려니 생각했지만 문을 열자 눈앞에는 서연이가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서둘러 묶은 머리, 낡은 베이지색 니트 가디건을 입은 채 어깨를 움츠린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당당하게 걷던 며느리가 아니라 두 손을 불안하게 맞잡은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한 젊은 여자였다. 어머니,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너라. 니마스의 베레데. 거실한 노란 불빛이 낡은 카펫 위로 쏟아졌다. 서연이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등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두 손은 깍지를 낀 채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제 곁엔 엄마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집을 나가셨거든요. 아버지는 늘 한 가지만 가르치셨어요.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지 마라.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 체면이 전부다. 저는 늘 비교당하고 흠잡힐까봐 두려워하며 자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시집와서는 어머니를 제 감정의 배출구처럼 여겼어요. 모든 일을 어머니께 떠넘기고 어머니를 뒤에 세우면 제가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도구로 삼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 자신을 위해 사과하는 거니? 아니면 민수 때문에 하는 거니? 서연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시선은 똑바로 나를 향해 있었다. 저를 위해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해요. 순간 나는 다른 서연이를 보았다. 오만한 며느리가 아니라 버림받은 채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던 아이를. 하지만 동정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나는 목소리에 높낮이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딱 한 번뿐이다. 다시 한번 나를 하녀 취급하거나 체면을 내세워 상황을 조종하려 든다면 그때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다. 서연이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곧 민수 생일이다. 네가 전부 알아서 해라. 음식 주문부터 손님 초대 뒷정리까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물어봐라. 내가 좋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고 정신없이 끄덕였다. 제가 할게요. 꼭 먼저 여쭤보겠다고 약속할게요. 다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힘주어 말했다. 말로 사과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행동만 믿는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씻겨나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베란다 밖에서 불어온 밤바람에 창문이 살짝 덜컹거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문은 열렸지만 자물쇠는 아직 문고리에 걸려 있구나.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직 진정으로 이곳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시간으로 아주 작은 행동들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다. 나는 차를 더 따르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마셔라. 오늘 밤은 네 말을 들어주마. 하지만 내일부터는 네 행동으로 모든 것이 시작될 거다. 서연이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고 작게 한 모금 마셨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은 한결 맑아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맡기기 전에 항상 먼저 물을 것. 둘째, 존중할 것. 체면을 내세워 죄책감을 강요하지 말 것. 셋째, 눈물이나 침묵으로 상황을 조종하려 들지 말 것.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기회는 없는 걸로 알겠다. 서연이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낡은 손수건 하나를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꽉 쥐는 동안 눈물이 더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계약이었다. 그리고 오직 시간만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을 맺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하자. 돌아가서 쉬어라. 너의 길은 이제부터 네가 직접 가야 한다. 서연이는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 아직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나와 며느리 사이에는 가느다란 실 한 올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잘 지켜낸다면 그 실은 다리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놓아버린다면 영원히 끊어질 터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그의 봄은 일찍 찾아왔다. 마포 아파트 베란다의 목련나무가 하얗게 피어나 그 향기가 문틈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곳은 내가 수없이 고개를 숙여 타일 바닥에 떨어진 땀방울을 닦아내던 곳. 마음은 돌덩이를 짊어진 듯 무거웠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더는 허둥지둥 음식을 만드는 소리도 남을 위해 준비하느라 산더미처럼 쌓인 냄비도 없었다. 오직 부드럽게 김이 피어오르는 국화차 한 주전자와 똑딱거리며 시간을 새기는 시계 소리뿐이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흑인 내려다보니 서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화면에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 다음 주에 민수 씨 조촐한 파티를 열려고 해요. 혹시 준비에 참여하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괜찮지 않으시다면 업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아직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명령도 당연함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를 강요당하는 사람이 아닌 선택하는 사람의 자리에 놓는 짧은 질문뿐이었다. 나는 딱 네 글자로 답했다. 네 뜻대로 하렴. 민수의 생일날. 나는 종로의 작은 파티룸으로 들어섰다. 공간은 밝고 깨끗했으며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하얀 천이 덮인 테이블 위에는 분홍색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다. 젊은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물집 잡힌 손으로 부엌을 뛰어다니던 내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이번에 나는 귀한 손님처럼 여유롭게 걸었다. 민수가 기쁨과 멋쩍음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어머니, 업체에 전부 맡겼어요. 근데 배치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어머니 안목이 더 정확하시잖아요. 나는 한 바퀴 둘러보며 꽃병 몇 개를 고쳐놓고 살짝 삐뚤어진 작은 케이크를 바로잡았다. 그것뿐인데도 아들은 연신 고마워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감사 표시로 따로 챙겨드릴게요.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 네가 스스로 해냈다는 게 중요하지. 엄마는 그걸로 됐다. 말을 마친 뒤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몇 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성숙함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이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변해갔다. 초여름의 어느 오후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날카롭지 않고 차분했다. 저 상담 치료받고 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체면에 대한 강박이 저를 늘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게 만들었대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당장 고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올바른 며느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가면을 쓰고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녀가 적어도 시작했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계속 가거라. 자신을 바로잡는 건 요리랑 같아. 서두를 수 없지. 하지만 한 번 도마 위에 칼을 올렸으면 끝까지 썰어야 하는 법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처음으로 계산적이지 않은 미소를 보았다. 몇 주 뒤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부부는 나를 찾아와 걱정과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나란히 앉았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산후조리부터 손주 돌보는 것까지 어머니께서 선택해 주세요. 그냥 잠시 들르기만 하시는 걸 원하시면 저희가 도우미를 고용할게요. 만약 머물고 싶으시면 그렇게 준비하고요. 결정은 어머니께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늘 당연하게 여겨지고 강요당했지. 단 한 번도 질문받아 본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선택권이 주어졌다. 나는 대답했다. 그럼 가끔 들르마. 오래 머물진 않을 거다. 너희는 전문가를 고용하렴. 나도 건강을 지켜야 손주랑 오래 놀아주지.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눈가가 촉촉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 번은 서연이가 무심코 말을 내뱉을 뻔했다. 어머니, 내일 요리 좀...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는 즉시 말을 바꿨다. 어머니, 혹시 작은 파티에 특별한 요리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싫으시면 식당에 예약할게요. 나는 일부러 침묵을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입에 붙어서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에 예약하렴. 나는 귀한 손님으로 감아. 나는 그녀가 스스로 멈추고 바로잡고 즉시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값졌다. 고요한 밤이면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걸러내고 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수백 명의 손님을 위해 아무런 감사도 받지 못하고 부엌에 섰던 세월에 대해 썼다. 며느리에게 공짜 보모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에 대해 썼다. 내가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냈던 그 순간에 대해 썼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무에 칼로 새기듯 기록했다. 책은 20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두께였지만 내게는 한평생의 결정체였다. 나는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 정성으로 차리고 존엄으로 대접하다. 출간 기념의 날. 마포의 작은 강당은 10,000원이었다. 친구, 이웃, 그리고 그 혼란스러웠던 결혼식에 참석했던 학부모들까지 와 있었다. 나는 단상 위에 섰다. 심장은 뛰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맛있는 식사는 요리하는 사람의 손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태도에서도 비롯됩니다. 존중이 없다면 모든 밥상은 족쇄가 될 뿐입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서연이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오늘 저는 이분을 그저 어머니라고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순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섬김이 결코 인내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존엄이야말로 가정을 지탱하는 초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간 이모려도 강당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다. 결혼식 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형님이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지키셨어요. 오빠가 알았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내 부엌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갓 인쇄되어 아직 종이 냄새가 나는 내 책이 놓여 있었다. 나는 표지에 손을 얹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책장은 덮였고 부엌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감히 내 희생을 공짜라고 여기지 못할 것이다. 서연이에게는 아직 증명해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었다. 민수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자 사이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침묵이나 희생이 아닌 존엄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도시의 불빛이 한강 위로 쏟아져 내리며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빗줄기를 이루는 듯 반짝였다. 모든 것이 존중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이었다.